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식의 유용한 정보 가득 담아왔습니다. 주유소 2부 머니트렌드,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자, 여러분은 혹시 고민이 있을 때 어디로 가세요? 존경하는 선생님한테 가시는지 아니면 부모님한테 가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하지만 내 계좌가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일 때는 저희 머니트렌드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알차게 내용 준비했고요. 자, 그리고 시장의 예측을 정확하게 해주고 계시는 파트너님들이 언제나 상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머니트렌드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지금 힘든 내 상황 조금이나마 내려놓으시고 방송에 집중하시면서 내일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까지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마감 시황 먼저 보시죠. 자, 자그마치 7일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중간에 잠깐 빨간불 켜기도 했지만 결국 0.17% 하락한 2,592.27포인트로 마감했고 2,600선 탈환은 하지 못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19% 상승한 866.34포인트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등락을 반복하던 지수는 오후부터 기관이 순매수로 돌아서며 상승폭 키워줬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 동향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만 매수세를 보여줬는데요. 개인이 3,453억 원 사들였고요. 기관은 893억 원, 외국인은 2,900억 원 팔아냈습니다. 코스닥 수급 동향도 보시죠.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오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기관이 947억 원 사들였고요. 개인은 596억 원 팔아내면서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외국인은 107억 원 매도했습니다. 오늘 마감 시황 살펴봤고요. 시장을 움직인 머니 이슈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입니다. 첫 번째 이슈, 중국 봉쇄 해제 기대감, 해운주 일제히 상승이라는 제목 붙어 있죠. 자, 해상 운임 상승의 고환율 차익, 중국 봉쇄 해제 기대감까지. 자, 분명히 좋다고 할 수는 없을 우리 시장 상황이지만 해운주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신호들은 곳곳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페노션, 홍아해운, HMM 등 해운주 흐름 일제히 좋았는데요. 자, 해상 운임 상승이나 달러 강세는 당분간 지속이 될 전망이어서 좋은 분위기 한동안 이어질 거라는데, 자, 어떤 종목 레포트에 담아보면 좋을지 오늘 방송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시아 전승절이 지났지만 전쟁 귀추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도 오리무중 속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러시아산 비중이 가장 큰 나프타 값이 계속 오르고 있죠. 5월 나프타 가격 톤당 910달러로 연초 대비 22% 상승했고요. 지난 2014년 3분기에 915.68달러 이후로도 최고 수치입니다. 자, 나프타는 플라스틱의 원료가 되는데 제품 가격 인상 기대감과 또 새 정부 국정과제 기대감의 관련주들 눈에 띄었죠. 얼마나 더 지켜보면 될지는 저희 머니트렌드와 함께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요. 오늘도 머니트렌드 힘차게 출발해봅니다. 네, 지난주에 진정성이라는 단어를 함께 보내주시면서 방송 열심히 보고 있다라는 시청자님의 의견도 있었던 이주연 파트너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파트너님 언제 한번 양봉 셔츠 한번 입고 나와주세요. 오늘 장이 너무 힘들잖아요, 요즘. 네, 어제 오늘은 그래도 조금 괜찮은 것 같아서 네. 제가 다음에 정말 힘든 날은 양봉 셔츠 한번 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젠가 한번 정말 힘들 때는 이주연 파트너의 양봉 셔츠와 함께 힘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해운주 모처럼 좋았습니다. 자, HMM, 페노션, 대한해운 일제히 반등을 해줬고
호재성 기사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자, 뭐 중국 봉쇄 이제 해제될 거다라는 기대감도 있었고 또 그리고 해운업을 육성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해운 운임도 상승세로 돌아설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참 상승의 어떤 시그널들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어떤 이유로 오늘 상승세 보여줬는지 최근 주가 흐름 함께 분석을 해주시죠. 네, 뭐 좀 전에 얘기하셨던 뭐 그런 부분들이 다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한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제 해운주들 특히 우리 해운주의 대장주다라고 하면 흠슬라 HMM이 있겠죠. 네. HMM이 이제 계속 조정을 받다가 단기적인 추세를 전환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좀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고요. 제가 이제 뭐 항상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BDI 지수입니다. 해운 경기는 항상 이제 글로벌 경기를 선행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좀 중요한 지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제 경기가 좋고 회복이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원자재 물동량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운임료가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보여주는데, 지금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경기 침체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금리를 이렇게 계속 올리게 됐을 경우에는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교과서적인 그런 내용이고, 지금까지 금리 인상을 해서 경기 침체가 안 왔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요. 어찌됐든 지금 BDI 지수는 좀 강하게 상승을 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BDI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벌크선, 우리가 이제 철광이라든지 원자재들, 곡물 이런 것들을 실어 나르는 선박들이 있는데 그런 선박들의 운임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뭐 컨테이너 운임 지수, 뭐 상하이 뭐 운임 지수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 부분도 5월달 들어서 좀 강세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운임 지수가 괜찮아진다라는 것은 해운주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괜찮게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반등하는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뭐 해수장관 취임식 있으면서 뭐 다시 해운 강국 뭐 이런 이야기들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올랐다라고 생각하기는 그렇지만 아무래도 뭐 기대감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 해운 사업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좀 관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운임료가 급등해서 중소기업들이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뭐 컨테이너 선박에 이 자리를 잡지 못해가지고 수출에 뭐 비상이 걸렸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 뭐 해운 업체들, 뭐 대한해운이라든지 예전에 지금 상장 폐지되었던 그 회사가 날아가 버렸죠. 한진해운이라든지 글로벌 탑10 안에 들어가는 그런 대형 선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금융위기 때 이후부터 좀 안 좋은 흐름들을 보이다가 이렇게 살아난 회사도 있고 날아간 회사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에서 이렇게 원자재를 가져와서 가공을 통해서 수출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러한 선박들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지 못한다. 국적선사라고 해서 일정 부분 전쟁이 났을 때 필요한 그런 선박들도 보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뭐 글로벌적인 무역에서 이런 운임들이 상승할 때 필요한 그런 물동량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선박들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좀 해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육성을 해 나가는 그런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데 이번에 이제 해수장관이 취임하면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천명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과연 뭐 영향을 미쳤을까? 사실 내용은 그렇게 뭐 두루뭉실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누구나 할 만한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기대하기는 좀 어려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어찌됐든 이런 이슈도 있었고 거기다가 브라질 철광석 관련된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이슈가 있었어요. 그리고 호주발 유럽 석탄 그러니까 이제 수입이 이제 증가하고 있죠.
유럽에서는 지금 에너지 문제가 굉장히 큰 화두예요. 네. 아무래도 러시아에서부터 수입하는 천연가스라든지 원유 이런 부분들이 전체 에너지 시장에서 한 35%,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서 컷오프한다. 그러면 다른 대체 에너지 자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뭐 원전을 오늘 지어라고 해서 내일 뚝딱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석탄 발전을 더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호주 쪽 석탄이 유럽으로 좀 많이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BDI 운임 지수가 상승하는 요인이다라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운임 지수 상승하는 부분들 사실 이게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는 건가 하는 생각을 또 가질 수는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지금 기존의 우리 텍스트북대로 움직였던 그런 시장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피크아웃 작년에 10월 달에 BDI 지수 피크 치고 조정이 나왔을 때 이제 뭐 운임 지수 빠진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봤을 때 뭐 그렇게 큰 폭으로 빠질 가능성은 적다. 올해 아마 2022년도는 작년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뭐 조금 더 괜찮은 운임 지수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여러 가지 지금 뭐 해운주 관련해서 호재가 될 만한 상황들 전반적으로 짚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뭐 대장주 HMM 지난 3월에 단기 고점 이후에 쭉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지금 뭐 주가가 바닥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회복이 가능할지 뭐 또 내 포트에 슬슬 담아가도 좋을지 궁금하거든요. 뭐 개인적인 일단 차트적인 흐름만 딱 두고 봤을 때 그다음에 뭐 업황을 우리가 딱 봤을 때는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볼만하다. 뭐 절대적인 건 없기 때문에 일단 지금 보면 작년 5월 달에 피크를 치고 5만 원이었죠. 5만 원 갔다가 지금 조정 내리 추세 전환을 하는 흐름이 만들어지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가 37,000원 정도에서 굉장히 좀 큰 폭으로 터졌는데 저항이 이렇게 위치한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의 매물 소화라고 한다라면 거래가 좀 많이 터지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좀 너무 많이 터졌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주가 조정이 단기적으로 지금 뭐 3월부터 4월 초까지 좀 과하게 밀렸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지금 다시 저점을 잡고 올린다라는 흐름을 봤을 때는 이제 작년부터 내려왔던 이 흐름은 다시 반등 상승으로 이렇게 돌리는 그런 그림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일단 바라보고 있고 이 이면에는 해운 운임 지수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작용을 할 거고요. 제가 그 컨테이너 운임 지수들이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컨테이너 선박 발주량이 2019년도에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2020년도에 확연하게 더 줄어들었었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도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이 컨테이너 선박 발주량이 그러니까 우리 이 조선소를 봤을 때 수주량이 되겠죠. 수주가 굉장히 낮았다. 그래서 이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컨테이너 선박이 적시에 좀 이렇게 공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컨테이너선에 대한 부족분은 올해까지도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여러분 기사들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컨테이너 박스가 없어가지고 물건을 못 싣는다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을 텐데 그 이유가 화물이 일단 이 항만에 내려지면요 물건을 빼고 빈 컨테이너들이 다시 이렇게 컨테이너선에 실려야 돼요. 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뭐 감염되고 뭐 방역 이런 부분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이 물동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해소가 확연하게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앞으로 지금 해결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 뭐 해외 나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가 통하지만 해외에서는
정말 느긋하게 일처리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뭐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미국 3대 항만에서 이렇게 묶여 있는 물동량들이 많고 선박들이 대기를 해야 되는 시간이 계속해서 지금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선박들의 부족 현상 이어질 거고 그런 부분들이 운임료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기업들의 오버스태킹 확산이 일단 수요를 증가시킬 거다. 그러니까 물동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인데요. 아시다시피 이렇게 미국에서 중국을 이제 제재를 하고 네. 하면서 특정 물품들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막 매기고 트럼프 때부터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관세를 매기게 되면 비용이 증가하니까 그 전에 최대한 많이 가져와야 되겠다. 우리가 어떤 부품을 갖다가 필요로 하는데 이게 비싸질 것 같으면 많이 축적을 해놔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자동차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뭐 하네스 와이어링이 부족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뭐 하찮은 부품은 없겠지만은 그렇게 비중을 크게 차지하지도 않고 비싼 부품도 아닌데 그걸 공급을 못 받아서 생산 라인이 멈추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기업들 간에 이런 제품들을 생산하는 그런 부품들을 오버스태킹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고를 기존에는 뭐 한두 달치, 크게는 3개월치 정도를 보유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보다 더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계속해서 물동량은 뭐 충분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2021년도 세계 교육 증가치가 한 9% 정도 증가를 했었습니다. 2020년도 대비해서. 네. 뭐 코로나19 때 기저효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많이 상승을 한 부분이고 2022년도 올해 6% 정도 증가 전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이고 선박은 부족하고 한 부분들 생각했을 때 운임지수가 뭐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적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HMM이라든지 뭐 페노션이라든지 대한해운 충분히 괜찮은 주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나라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흠슬라뿐만이 아니라 HMM이나 대한해운도 긍정적으로 보고 접근을 해볼 만하다. 다만 문제는 뭐냐? 시장이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시장이 뭐 전체점을 또 부러뜨리고 막 내려가는 그런 흐름들이 아니라고 하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이 BDI 지수를 보고 또 HMM을 계속 보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4월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네. 계속 내리막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MM 같은 경우는 뭐 완만하게 뭐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줬었어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시장보다 분명히 강한 종목의 섹터에 들어간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라면 지금 뭐 HMM 같은 경우는 이평선 저항도 다 벗겨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라면 뭐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고 섹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흠슬라라고 해주신 HMM 지금 담아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자 HMM뿐만이 아니라 뭐 페노션이라던가 대한해운 함께 봐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주연 파트너가 저희 머니트렌드에서 지난주에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나프타 관련주들. 네. 자, 오늘 또 한 차례 더 시세가 나와줬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새 정부의 폐플라스틱 활용 관련해서 국정과제 부각이 되면서 시세를 받은 측면도 있었고, 자, 지금 뭐 대장주가 에코플라스틱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일주일 전에 급등한 것에 비하면 조정폭이 크지 않았단 말이죠. 오늘 다시 반등을 해줬는데, 자, 나프타 관련해서 주요 종목들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시장이 우리가 좋지 않을 때는 특정 테마들이나 특정 섹터들로 수급이 좀 쏠리는 현상들이 나옵니다. 특히나 시장이 안 좋음에도 강한 상승을 보이는 그런 강한 재료를 가진 기업들이 올라갔었고, 특히 이제 전쟁 시점에는 뭐 GSE라든지 이런 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였었잖아요. 거기서 곡물 관련주들이 이제 바톤을 이어받아서 움직였었고, 중간중간 원자재 관련주들도 움직였었는데, 이런 이제
우리가 이제 공급을 받아야 되는 이런 나프타 수입을 대부분 이제 러시아 쪽에서 이제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를 돕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이 러시아와의 이 격을 지고 있는 그런 나라들에 대한 원자재 수출을 금지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나프타 관련 테마가 탄생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플라스틱 관련 생산에 필요한 원료다 보니까 플라스틱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수혜를 입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플라스틱 생산하는 판매하는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추후에 가격 상승 이후에 뭐 나프타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뭐 급격하게 또 상품 가격을 내리지는 않을 거다라는 관점에서 분명 수혜를 좀 입을 거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에코플라스틱이 대장이었는데 네. 뭐 시시때때로 대장이 막 바뀌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지금 NPK가 좀 시세가 가장 강했던 종목으로 이렇게 잡혀 있고요. 그다음 뭐 CTK 이 지금 나프타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네.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CTK라는 기업이 썩는 플라스틱을 개발해냈다라는 이슈가 있어서 제가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었던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런 플라스틱 폐기물 집에서 여러분 재활용을 하시는 분들, 뭐 특히 아버지분들이 많이 하시겠죠. 쓰레기 버리러 나가면 정말 이 한 가정에서 나오는 플라스틱이 정말 많습니다. 네. 매일매일 버리는데도 어마어마하게 쌓여요. 그래서 한 달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쓰고 버리는 플라스틱들이 정말 많은 상황인데 자녀를 가지신 분들은 아이고 우리 애들이 과연 괜찮은 미래에 살 수 있을까라는 걱정들을 한 번씩 해보셨을 겁니다. 기후변화라든지 지금 이런 쓰레기적인 부분들 문제가 되는데 썩는 플라스틱이라는 게 딱 귀에 들어오니까 이거 인류 생존 테마인데? 라는 생각도 들고 네. 굉장히 앞으로 전망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고 또 이거를 활용해서 만들어진 원료들이 썩는 부분으로 가는 그런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지금 속속들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 나프타 가격 상승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나프타 테마가 처음에 한 5, 6종목에서 지금은 10종목 정도 이렇게 늘어났어요. 앞으로 더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좀 큰 테마로 변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월말 되면 항상 마지막 주나 이쯤에 새로운 테마들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기존에 이제 음식료 관련주들이 강했었다가 월말쯤 해서 나온 테마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테마, 네. 그다음에 나프타 관련 테마들, 뭐 UAM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이런 관련 테마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장이 오늘처럼 반등이 나오고 상승 종목이 많아지면 수급이 분산되면서 뭐 골고루 이렇게 오르는 현상들이 생기지만 또 시장이 조금 좋지 않고 조정을 보이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또 이렇게 재료가 강하고 확실한 재료를 가진 종목들로 수급이 확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면을 생각했을 때는 오늘 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조정을 조금 거치고 또 한번 상승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나프타 관련 테마들은 또 새로운 테마들 계속 나오면서 점점 커지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네. 5월 달은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나프타 관련 테마들, 이 폐플라스틱 관련 테마들은 좀 유심히 여러분들이 지켜봐야 되겠고, 뭐 UAM이라든지 기존의 이제 테마들 중에서 이제 대장으로 활동을 했던 종목들이나 대장급으로 활동했던 종목들이 있어요. 이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원전 관련 테마들 정말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이 종목이 대장했다, 저 종목이 대장했다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렇게 시세가 강했던 종목들이 대장급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로봇 관련 종목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시세가 강하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대장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한두 종목 정도를 선별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테마나 이렇게 수급이 좀 분산될 때는 가장 테마 내에서 강했던 종목, 대장주, 그런 것들만 좀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일단 단기적으로 수급이 이 나프타
폐플라스틱 관련 섹터로 쏠렸기 때문에 이게 좀 지속되는가라는 부분을 보면서 어떤 종목이 경고를 먹고 또 이등주가 또 대장으로 올라가나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주에 이미 저희 머니트렌드에서는 이주연 파트너가 나프타 관련주 주목해봐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오늘 또 한 차례 시세가 더 나왔습니다. 자, 지금 큰 테마로 변화를 꾀하는 기로에 서 있는 나프타 관련주입니다. 그만큼 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시장의 흐름과 함께 나프타 관련주들 같이 대응을 해보셔야겠죠. 샵 0082번으로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주현 파트너의 노란톡방에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프타 관련주 노란톡방에서 공략해서 이주현 파트너 세우글로벌도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 자, 이런 종목들 얻어가고 싶으시다면 역시 주저하지 마시고 샵 0082번으로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참여 링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을 움직인 머니 이슈 두 가지 만나봤고요. 머니 섹터로 이어가 볼게요. 네, 오늘의 머니 섹터는 조선주입니다. 자, 오늘 조선주, 해운주와는 달리 조금은 하락하는 흐름 보여줬는데요. 1.2%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보통 머니 섹터에서는 그날 강하게 흘러갔던 섹터를 가지고 와 주시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은 조선주 가지고 오셨네요. 해운주들이 좀 올랐으니까 네. 또 조선주들도 안 오르겠나 하는 생각을 좀 가져보고 있고요. 네, 오릴 섹터를 가지고 와 주셨고요. 네, 일단 지금 조선주들을 보면 조정을 좀 받고 있어요. 네. 한 지난달 4월 달에 조금 강하게 움직였던 흐름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조정을 좀 받고 있고 그때 이제 상승을 했던 동력이라고 한다라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라서 이 에너지 수급처를 다변화해야 된다라는 이슈 때문에 LNG 선박에 대한 수주가 증가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수주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원자재 가격, 이 철판 가격의 상승 때문에 성과를 갖다가 높여야 된다, 계약을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알듯이 계약을 한번 했는데 그걸 어떻게 바꿔?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선주들과 함께 그런 부분들 협의를 통해서 이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LNG 선박을 다른 데서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너무 손실이 나서 못 만들겠다라고 차라리 해버리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겠죠. 선주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조금 인상을 해줌으로써 선박을 발주를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충분히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사를 찾아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과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물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마진율이 더 높아지거나 이런 부분들은 시간 지나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이 조선사들에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차트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면요. 현대중공업을 한번 봅시다. 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박스권 돌파하면서 한 차례 시세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박스권 상단만큼 목표치만큼 이제 돌파를 하고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거의 조정치 충분히 저는 이 상승폭의 절반 이하로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 구간부터는 일단 추세를 단기적으로 전환하는지 여부를 우리가 좀 관찰하면서 추세 전환이 이뤄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단기 추세가 전환이 된다라는 것은 결국 5일 이평선 위로 주가가 올라선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거 한번 보시고요. 오늘 음봉으로 조금 4% 정도 빠지면서 거래량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그죠? 이 앞에 지금 박스권 상단 구간까지 내려왔는데 주가가 밀리면서 거래가 크게 터졌다. 누군가 많이 팔았겠지만 또 누군가는 저점 매수로 많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조정이 크게 나온 상황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이렇게 음봉이 나왔다라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지금 밟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조만간 이 하락하는 추세의 흐름을 돌려 세우는 그런 시점이 오게 된다라면
매수 관점으로 우리가 좀 공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섹터고 종목이다. 결국 해운 운임이 상승을 하게 되면요, 선박 발주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천연가스 러시아에서 아예 수입을 안 하게 되면 뭐 LNG 선박 엄청나게 만들어야 돼요. 미국 셰일가스에 대한 수출도 좀 더 풀겠다라고 지금 미국에서 얘기를 한 상황이고, 결국은 뭐 미국이 됐던 중동이 됐던 어딘가에서는 이런 천연가스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간 문제다. 결국은 계속 수주가 이어질 거다라는 부분하고, 또 다른 한 가지 부분, 약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조선 업체들에게 좀 이 호재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네. 이 선박들은 기존에 이제 벙커C라고 해서 굉장히 좀 끈적끈적하고 더러운 기름들을 써왔단 말이에요. 가격이 싸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기름들을 이제 히팅시켜서 써왔는데 환경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물동량의 뭐 대부분이 선박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환경을 생각했을 때 지구 온난화, 뭐 탄소 제로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맞춰서 친환경 선박으로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2030년까지 이런 기존의 선박들, 노후화된 선박들은 폐선이 될 거고, 그러면 새로 만드는 선박들을 다시 벙커 C를 쓰는 그런 올드한 스타일의 선박들을 짓는 게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하는 선박들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선박들 같은 경우는 뭐 조선소에 들어가서 이런 부분들을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지금 바다 위에 떠 있는 모든 배들이 이런 교체 수요에 맞물린다라고 생각하면 네. 굉장히 좀 큰 시장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LNG선 수주가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유가가 상승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고 여기서 크게 빠질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해양 플랜트에 대한 수주도 이어질 거고요. 그리고 뭐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 교체까지 생각을 한다라면 조선업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장기적인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한 차례 크게 올랐다가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흐름으로 돌아가는 타이밍을 우리가 잘 잡아봐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이 조선업을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4월달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이 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점을 다시 깨고 내려갈 가능성, 지금 여전히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시장이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충분히 보유한 섹터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오늘 조선주들을 선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해운주가 가니까 조선주도 힘내보지 않겠냐. 그리고 지금 조선업계에도 불고 있는 친환경 바람, 조선업에도 불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 하는 업황 흐름까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런 만큼 지금 조선업 큰 사이클로 가고 있기 때문에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담아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머니섹터 조선업이었고요. 자, 머니섹터 내 종목 고민도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문자로 미리 고민을 받아봤는데요. 첫 번째 고민입니다. 현대 미포조선이 고민이라고 보내주셨고, 매수가는 83,300원에 비중은 15%입니다. 자, 현대 미포조선 오늘 흐름 보면요. 0.25% 그래도 상승이 나와줬고 79,1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손실 구간에 있으신데 그렇게까지 손실이 크지는 않으시긴 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네, 현대 미포 조선 뭐 괜찮습니다. 제가 이제 조선 섹터들 예전부터 계속 뭐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보면 올해부터 이제 흑자 전환을 해요.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실적 흑자 전환하고 내년에 거의 2천억 가까이 영업이익이 나온다. 그리고 내후년에는 2,600억, 전망은 굉장히 밝아요. 다만 지금 주가적인 측면에서 미래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실적적인 부분을 좀 땡겨서 평가받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전망은 밝은데 지금 주가는 추세를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내리막길 오다가 이제는
오르막길로 이렇게 트렌드를 바꿔놓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 트렌드의 상승각도 점점 가파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72,5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상승 추세를 유지한다라고 보고 우리는 이 종목을 뭐 계속 보유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일단 뭐 저점들끼리 연결되는 이런 트렌드 라인 부분 그리고 장기 이평선 저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좀 반등해줄 가능성도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시장이 좀 안 좋았던 부분들 영향을 받아서 좀 빠진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전고점 저항 돌파하고 앞에 굉장히 좀 강한 매물대가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래서 9만 원대 이런 구간에서 조정이 나오는 것은 뭐 좀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뭐 현대중공업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내려오고 있는 거의 뭐 한 달째 이렇게 트렌드 내려오고 있는 이 단기 트렌드를 벗겨내는 그림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일단 반등하는 흐름이 나올 거고요. 한 8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조선 관련주들은 지금 단기 추세가 하락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저점이야 하고 매수하기보다는 추세를 확실히 돌렸다라는 걸 확인하고 네. 그리고 사는 게 좋아요. 근데 그걸 확실히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뭐 샵 0082로 해서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네. 제가 조선주도 이제 사야 될 때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해운주들 좋습니다라고 얘기 드리고 얼마 안 있다가 해운주들이 갑자기 확 다 올랐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네. 장중에 어떤 섹터들,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는지 미리 알려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뭐 저점에서 또 공략을 하실 수 있을 거다. 뭐 물타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도 뭐 들어와 계시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면 그때 가서 물타기 하시면 될 겁니다. 네, 현대 미포조선이 고민이라고 남겨주신 우리 시청자님 75,200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85,000원까지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조금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고민도 만나볼게요. 대우조선해양의 고민이라고 보내주신 우리 시청자님도 계십니다. 매수가 25,600원이고요. 비중은 30%로 꽤 큽니다. 자, 오늘 대우조선해양 종가가 23,550원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은 1.67% 하락한 합병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이슈가 있었다가 그렇죠. 지금 뭐 반독점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하여튼, 이유가 반대를 했다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반대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뭐 지금 주가가 한참 올랐다가 좀 안 좋은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역시나 네. 흑자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내년부터 올해 이제 적자폭 줄이고 내년부터 이제 흑자 전환하고 내후년에 실적이 한 5,300억 정도 이렇게 나온다라는 큰 사이클 속에서 지금이 저점 구간이고 추세적인 돌리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상승으로 이어갈 텐데 제가 이제 그 수익을 말하다에서도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렸지만 방향, 그러니까 추세라는 거는 방향이잖아요. 세 가지 방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하락 추세, 그 다음에 횡보하는 횡보 추세, 그 다음에 상승 추세.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물론 하락하다가 횡보하다가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쉬어가다가 또 내려가고 쉬어가다가 내려가고 하는 것처럼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여기서 그렇게까지 시장이 뭐 급격하게 무너지지 않는 다음에는 이 종목이 저점을 깨고 막 내려갈 거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지금 보면 내리막길을 이렇게 내려오다가 저점을 잡고 나서 이 방향을 갖다가 살짝 올려놓은 상황에서의 박스권을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주가가 뭐 24,000원에서 27,500원 사이에 이 박스권 흐름, 즉 추세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계속해서 뭐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간다 했을 때는 방향을 다시 상방으로 돌릴 가능성이 높겠죠. 내년에 실적이 분명히 흑자로 턴어라운드하고 내후년에는 실적이 5천억 정도로 굉장히 좋게 나온다라고 지금 전망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시가총액 2조 5천억이 지금 당장 작년에 나왔던 실적 대비해서는 비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벌어들일 그런 이익을 생각했을 때는 주가는 항상 선반영한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뭐 박스권을 얼마나 오랫동안 가져갈지는
잘 알 수 없겠지만 그래도 방향은 어느 시점에서 분명 돌릴 거다. 그러면 저점 매수의 기회로 우리가 또 활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5,600원이시면 뭐 그렇게 평단이 높으신 게 아니시니까 다만 비중이 좀 아쉽습니다. 시장이 안 좋으면 좀 비중 조절을 뭐 적게 분할로 좀 잡아가는 게 필요한데 30%는 저는 지금 같은 시장에서 조금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좀 장기적으로 보셨을 때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행히 뭐 매수가가 높지는 않지만 비중이 좀 커서 걱정이었는데 그래도 나쁘게 보지는 않는다는 긍정적인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자, 우리 이주연 파트너님 지금 수요일에만 저희 머니트렌드 출연하고 계신데 방송에 나올 때마다 힘든 장에서도 효자 같은 종목들 그리고 섹터들 호련히 던져주고 가십니다. 자, 이주연 파트너 내일 시장을 마치 미래에서 보고 온 듯한 그런 분석을 해주고 계신데 자, 그런 분석 매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샵 0082번으로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주연 파트너의 노란톡방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들어오셔서 매일매일 시장에서 어떤 섹터가 주목을 받을지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입을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을 움직인 머니 섹터 내 종목 고민까지 만나봤고요. 머니 종목 공개로 이어가 볼게요. 네, 오늘의 머니 종목으로는 안랩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안랩 오늘 흐름 볼게요. 안랩 오늘 9.94% 상승하는 흐름 나와줬고 11만 1,7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오늘 머니 종목 안랩이에요. 안랩 사실 좀 안철수 예비 후보의 어떤 정치적인 행보에 따라서 조금 부침도 있고 했었잖아요.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컸죠. 이제 네. 대선 테마로 굉장히 효자 같은 종목입니다. 저는 안철수 뭐 전 후보가 좀 싫어할 수는 있겠지만은 네. 당선이 안 돼서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인 또 이제 지지자분들 싫어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참고로 저는 안철수 의원을 굉장히 지지하는 열렬한 팬이에요. 네. 어찌됐든 이제 주식적인 측면에서 제가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음 대선에서 또 한 번 더 안철수 관련 테마들은 움직임이 나올 거고요. 그중에서 안랩은 또 한 번 시세를 크게 줄 겁니다. 다음 대선 이야기를 하면 너무 먼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제 막 취임식을 끝낸 상황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지방선거 6월에 남아 있잖아요. 그 부분을 보고 단기적인 시세를 노리고 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안랩 같은 경우는 정말 이 대선 관련주로 수익을 크게 줬던 종목이고 또 한 3차례 정도 공략을 했는데 3차례 다 굉장히 큰 폭의 수익들을 줬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효자 종목이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뭐 외국계 증권사에서 이제 투자를 하면서 펀드에서 투자를 하면서 크게 올랐는데 요거를 좀 놓쳤던 게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최근에 제가 이제 4월 25일 날 말 못할 이유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려가지고 수익이 또 크게 났었죠. 아마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때 제가 좀 재밌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거짓말 하나도 아니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급등이 나왔었고 지난번에 또 포트에 편입시킨 이후에 주가가 한 차례 크게 올라서 한 20% 정도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그죠? 전량 매도를 못하고 일부 남아있던 분들 제가 조금 더 보시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반등하는 흐름이 좀 강하게 나왔어요. 안랩이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래 뭐 하단에 62평선 상승 흐름으로 놓여 있는 상황이고요. 뭐 지금 정배열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일은 음봉으로 좀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10만 원대 저점 자리 깨지 않는다 했을 때는 안랩이 지방선거 관련주로 계속해서 좀 괜찮은 흐름들은 이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여기서 우리가 또 짧은 구간에서 짧게 수익을 또 낼 수 있을 거니까 그런 관점으로 일단 접근한다 생각하시고요. 최근에 이제 뭐 국내 증시 외국인들 팔고 계신 거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겁니다. 네.
자, 오늘도 뭐 지수 관련해서 보면 외국인들이 2,900억이나 또 팔았어요. 그런데 종목별로 보게 되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죠. 안랩은 한 이틀간 지금 외인들이 또 매수를 하고 있고요. 뭐 내일 또 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렇게 외국인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부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폭의 상승 이후 조정을 충분히 받았고 가격 조정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강하게 반등은 나와줬고 아직 그러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더 노려볼 수 있는 이번에도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안랩을 일단 준비를 했고요. 추세적인 흐름으로 뭐 여전히 괜찮습니다. 뭐 제가 수익을 말하다 해서 525 기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단기적으로 종가에 매수를 하고 트레이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던 게 있는데 네. 그 기법과 정확하게 떨어지지는 않지만 그거의 변형으로 여러분들이 좀 활용을 해볼 수 있는 자리에 놓여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시다면 내일 제가 뭐 공개 방송을 합니다. 네. 그때 여러분들께 525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변형된 구간들에서 활용할 수 있는 팁까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제가 세우글로벌 이야기 드려서 시세가 굉장히 크게 나왔었잖아요. 다음날 이제 바로 시세가 나오고 조정이 딱 나왔는데 어저께 제가 노란톡방에서 그랬습니다. 세우글로벌이 525 기법에 들어갑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막 호불호가 막 갈렸었는데 들어가는 기법이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오늘 시가부터 굉장히 강하게 시세를 주면서 종가 베팅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기법이니까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시면요. 내일 공개 방송 어디서 하는지 링크 보내드리니까 아마 함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내일 무료 공개 방송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그 전에 일단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안랩 내일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가장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뭐 방송이 이제 뭐 좀 그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 익숙하지 않으셔가지고 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얼마 가격을 딱 잡아드리거든요. 지난번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방송에서 이야기 드리고 다음날 음봉 떨어질 건데 저점에서 잡아봅시다 하면서 저점 잡고 당일날 바로 한 4% 정도 수익이 났었어요. 뭐 내일도 뭐 안랩이 만약에 뭐 갭 상승할지 갭 하락할지는 모르겠지만 조정이 나올 때 저점 구간 제가 가격을 정확하게 잡아드릴 텐데 함께 하지 못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최대한 보수적으로 시가부터 공략을 들어가고 조정이 나올 때마다 분할로 매수를 천천히 이어간다 생각을 해서 내일 만약 음봉으로 마감한다면 마지막 종가의 비중을 내가 10% 담겠다 했으면 장중에 뭐 한 절반 정도 담고 분할로 내려올 때 네. 마지막 한 5%를 종가에 딱 잡으시면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뭐 어디서 사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손절을 어디서 할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손절가만 명확하게 알고 가시면 됩니다. 99,900원 이탈하면 손절한다. 뭐 10만 원, 10만 1,000원 뭐 똑같습니다. 요 뭐 저점짜리입니다. 어제 저점을 이탈하는 구간인데 약간 여유를 좀 주고 보고 싶으신 분들은 99,900원 보시면 되고 나는 조금 타이트하게 볼 거야 하면 10만 1,000원, 뭐 10만 1,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만 원이라는 그 라운드 피겨를 지켜주는 것 같으니까 그거를 갖다 기준으로 또 잡아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또 괜찮은 결과 나올 것 같으니까 안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들어오셔갖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거의 뭐 안랩은 제가 뼈까지 발라 먹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뭐 이번에도 또 잘 먹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안랩 뭐 전용 파트너라고 해도 될 만큼 안랩에 있어서는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계신 우리 이주연 파트너입니다. 자, 물론 뭐 안랩에 대한 가격 전략 제시를 해 주셨지만 자, 시장에서는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일 장 전에 8시 50분부터 이주연 파트너의 무료 공개 방송이 진행이 되니까요. 이 무료 공개 방송에서 안랩 매수가로 시가 이하에서 분할 매수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과연 그 가격대가 어떤 가격대인지 우리는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무료 공개 방송 함께 하시면서 가격 전략
이야기해 주신 것 이상으로 실시간으로 함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또 힌트를 주셨어요. 525 기법. 이주연 파트너 방송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변형 기법이 내일 무료 공개 방송에서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자, 내일 장 직전 8시 50분부터 이주연 파트너의 무료 공개 방송 많이 기대를 해 주시고요. 자, 혹시 이 공개 방송 참여하는 방법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기만 하면 저희가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사진 찍듯이 카메라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셔도 역시 참여 링크 안내되고 있으니까요. 이 방법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공개 방송도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울경제TV 주유소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일제히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자, 머니트렌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